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벽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하루의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이자 폭탄에도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들, 파업 대신 로봇을 선택한 공장들, 그리고 고깃집 대신 호텔로 가는 직장인들까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에는 돈과 노동, 그리고 문화의 판도가 뒤집히는 결정적 신호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 흐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금융이나 산업, 또 사회문화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파편들 같잖아요. 네, 사실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바로 비용과 효율, 그리고 개인화라는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어디로 올라가고 또 그 자본이 노동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업에 뭘 요구하는지 이걸 쫓아가 보는 게 오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추인 자본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까 제가 5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이번 달에만 1조 5천억 원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좀 놀랍긴 하죠. 네,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8연속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게다가 하반기엔 고환율에 물가까지 안 잡혀서 3.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공포감도 팽배하고요. 대출이자가 7%를 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건 투자자들 수학 계산이 아예 고장난 거 아닙니까? 사실 7%라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되게 비이성적이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뇌구조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과 포모증후군 때문인데요. 그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감 말하는 거죠? 의 이자를 감당하는 고통보다 눈앞에서 폭등하는 자산 시장의 막대한 수익을 나만 놓쳤을 때 느끼는 그 사회적 도태의 공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약간 이자 몇 푼 아끼려다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무서운 것보다 돈 냄새를 못 맡는 게 더 뼈 아프다 이거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증시의 어떤 지표가 사람들을 이렇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건가요? 지금 증권가 리포트들 보면 코스피 8000P, 그러니까 8000선 안착을 부르짖고 있던데요. 네, 8000P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솔직히 최근 변동성 장세를 보면 이게 진짜 펀더멘털에 기반한 분석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시장의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8000P를 외치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핵심은 그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역사적 저점에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PER이 낮다는 게 이 엄청난 비투 열풍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 신호인가요? 단순히 최근 시장이 한번 푹 무너져서 주가가 싸 보일 뿐이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그만큼 더 잘 벌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PE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급렵장 때문에 분자인 주가는 푹 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모인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수출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히려 되게 탄탄하게 버티고 있거나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수학적 매력이 생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이란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문제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리킬 거라는 기대감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린 겁니다. 게다가 새로 출시되는 레버리지 ETF 상품들까지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딱 이겁니다. 7%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올라탄다. 이거 방향 맞추면 대박이겠지만 만약에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충격이 와서 지수가 반대로 꺾여버리면 이건 그냥 손실이 아니라 인생이 청산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부채가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의 횡보만 해도 복리 효과 때문에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지금은 빚의 규모를 늘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사기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의 상한선을 철저히 테스트해봐야 하는 시점이죠. 맞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탐욕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파국을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투 자금이 지금 당장 쫓아가고 있는 초과 수익의 진원지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모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 약간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인프라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들에는 이 화려한 목표 주가 뒤에 숨겨진 굉장히 서늘한 경고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중국 반도체의 예상치 못한 진화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나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원천 차단했잖아요. 말 그대로 목줄을 쥐어서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전략이었는데 자료를 보면 중국판 엔비디아라 불리는 기업은 한 달 새 주가가 40%나 급등했어요. 네, 엄청난 상승세죠. 베르가 비술주 중심의 과창판 지수 상장사들은 1분기 순이익이 200% 폭등했습니다. 아니 숨을 못 쉬어야 할 애들이 어떻게 폐활량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미국의 제재라는 족쇄가 오히려 중국 내부의 자생적 생태계를 강제로 완성시켜준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과거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자국산 반도체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나 퀄컴 제품 사서 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돈 주고 좋은 거 사다 쓰면 되니까요. 네, 근데 미국의 통제로 칩 공급이 딱 끊기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한 내수 기업들이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스타트업들이 만든 칩을 대량으로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개조해버린 겁니다. 와, 강제로 거대한 내수 시장 전체가 중국산 반도체의 성능을 실험하고 업그레이드해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차원을 아예 넘어서서 시장 자체가 국산화를 견인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 거죠. 더 치명적인 건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중국 D램 시장 1위인 CXTM과 낸드 플래시 기업 YMTC가 조만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를 앞두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엄청난 비투 자금과 유동성이 이제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 막 쏟아져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생산 단가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쥐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턱 밑까지 쫓아오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진짜 밖에서는 이렇게 살벌하게 자본과 기술이 얽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내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에 고정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합의했더라고요. 네, 그 이슈도 꽤 컸죠. 경쟁자인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사회 재량으로 한 해에 막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를 유연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를 고정비로 묶어버리면서 미래 투자 총알을 스스로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이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찌르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입니다. 반도체는 사람의 창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수조 원대 기계들을 남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사들이는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장비 도입 타이밍을 한 번만 놓쳐도 다음 세대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용 구조에서 고정적인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나중에 반도체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혹한기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손재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중국은 국가 자본을 진짜 무한대로 등에 업고 달려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 보상과 장기적인 미래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본의 논리라는 게 참 냉혹합니다. 인건비가 경직되고 파업 리스크가 커지면 자본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무조건 찾아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화두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네, 로봇 이야기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한 기업 이름이 놀랍게도 LG전자였습니다. 아니, 가전제품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검색어 최상단에 올라온 겁니까? 시장의 영리한 자금들이 반도체 이후의 메가트렌드, 즉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LG전자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의 뇌를 만든다면 로봇은 그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팔다리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비용과 효율의 문제랑 직결되네요. 최근 삼성전자나 현대차 노사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람 없이 불을 끄고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 자료로 봤거든요. 자본가 입장에서 완벽한 다크 팩토리는 정말 궁극의 꿈입니다.
노조 리스크라던가 매년 이어지는 임금 인상 요구, 조업 중단으로 인한 기회 비용을 단번에 소거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장에 보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과 복지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리에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면 불과 2년 안에 로봇 도입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2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고요? 이건 진짜 무서운 속도네요. 기업 입장에선 파업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우리 밥그릇을 뺏으러 온 터미네이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오, 사실 그렇죠. 당장 공장 문 닫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 거대한 사회적 폭동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이 바로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인위적으로 해고해서 막 노조와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년 퇴직자가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빈자리에 새로운 젊은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그 자리를 로봇으로 되게 조용히 교체하는 겁니다. 아, 이거 듣고 보니까 마치 항공사가 비용을 줄이겠다고 기존 기장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기장들이 은퇴할 때마다 신입 부기장을 안 뽑고 AI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슬쩍 대체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 오늘 조종실 안에서 싸움은 안 나겠지만 10년 뒤에는 조종석에 앉을 인간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해고당하지 않았으니까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거시적인 사회 구조로 보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세대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연쇄작용인 겁니다.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로봇 공학을 발전시키고 그 로봇이 다시 우리의 일터를 영구적으로 지워버리는 셈이죠. 정말 조용하고 완벽한 일자리 소멸이네요. 이렇게 되면 로봇이 공장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동안 인간은 과연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럼 공장 밖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공장에서는 로봇이 활약한다면 도시의 넥타이 부대, 사무직 직장인들의 일상과 조직 문화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화두가 등장합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완전히 뒤집혔다고요? 네, 과거 한국 직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그 시끌벅적한 고깃집 회식 있잖아요. 막내가 땀 뻘뻘 흘리며 불판 앞에서 고기를 굽고 부장님이 술잔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던 그 수직적인 회식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 네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기업의 법인카드가 향하는 곳이 삼겹살집이 아니라 럭셔리 호텔 뷔페나 약간 개인의 취향을 세밀하게 맞춰주는 파인다이닝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고물가라 밖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먹어도 몇십만 원 훌쩍 깨지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호텔 가서 각자 우아하게 밥만 딱 먹고 깔끔하게 흩어지자는 거죠. 네,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호텔 뷔페가 좋은 게 누가 누구 챙길 필요 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고 억지로 술 권할 일도 없잖아요. 이건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 아예 조직을 바라보는 개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 아닙니까? 핵심을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상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2030 세대에게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나 집단적 단합의 장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내 시간을 헌신한 대가로 돌려받아야 하는 되게 정당한 복지 혜택이자 나의 개인적인 취향과 물리적 시간을 철저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하는 거죠. 집단주의가 수평적 개인주의로 완전히 전환된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텔들도 이 틈을 타서 직장인 단체 고객들한테 할인 프로모션 팍팍 돌리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뛰어난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의 디테일한 취향을 맞추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직원들 입맛 맞추는 데는 이렇게 기민한 기업들이 정작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감수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앞에서는 왜 이렇게 둔감한 걸까요? 이번에 논란이 된 스타벅스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네, 신세계 정영진 화장이 직접 오는 26일에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할 만큼 사안이 되게 심각하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8일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음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니 마케팅 부서에서 날짜 개념 없이 실수로 단어 하나 잘못 쓴 거 가지고 대표이사를 자르고 대국민 사과까지 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가 있는 날에 군사적 무기를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진 겁니까? 이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역사인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진상규명과 오너의 사과를 촉구한 것이 첫 번째 불씨가 되었고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있었던 스타벅스의 사이렌 이벤트 논란까지 함께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담론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보수 여권과 관과로까지 번져나게는 아주 이례적인 양상입니다. 이거 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이네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커피 맛이나 예쁜 브랜드 로고를 보고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기업을 향해서 지갑을 무기로 삼아 응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느 편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이 사회적 맥락을 잃지 못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의 브랜드 가치가 단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인공지능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건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이에요. 역사에 대한 공감 능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정교한 인문학적 감수성이죠. 직원들을 호텔 뷔페에 데려가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초연결 사회에서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7%의 이자 폭탄에도 불구하고 포모 심리에 떠밀려서 1조 5천억 원을 빚내서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이 쫓아가는 반도체 패권 전쟁과 미국의 제재를 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난 중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에 경직된 비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자본이 선택한 해답. 2년 만에 본전을 뽑으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조용히 지워나가는 다크팩토리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까지 살펴봤죠. 맞습니다. 기계가 육체 노동을 밀어내는 그 서늘한 현실 속에서 사무실에 남은 인간들은 집단주의를 거부하고 호텔 뷔페에서 각자의 취향을 존중받길 원하고요. 또 동시에 소비자로서 기업에게는 완벽한 사회적 윤리와 역사적 감수성까지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되게 분명합니다. 기술과 자본이 폭발적으로 세상을 재편하는 이 혹독한 전환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 기존의 낡은 성공 공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파헤친 이 자료들을 덮으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불과 10년 뒤 인공지능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무인 로봇이 밤낮 없이 전기차를 조립하는 세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자본과 기계가 절대 당신을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독보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은퇴자의 빈자리를 기계로 채워넣는 그 거대한 소프트 랜딩의 명단에서 당신을 제외시킬 부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전해드린 깊은 통찰과 이야기들이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혹은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혼돈의 세상 속에서 가장 또렷한 방향을 짚어드리는 시간, 지금까지 BT의 5분 세상 읽기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